이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우리가 사실 해설이가 무관한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맥주 사이에 이제 하다 보니까 해설이가 관련해서 하게 되는데 본인의 관심사라든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아무거나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이 뭐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재미있고 좀 더 유익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말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지금 여기 다 적은 건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제 뭐 어디서 찾아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 아테네, 그러니까 뭐 한 3,000년 정도, 엄청나게 예전에 고대 시대에 제사의식에서 시작했다. 제사의식. 그러니까 이제 제사라는 게 뭡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신교였으니까 신이 많았잖아. 뭐 하는 신이고 뭐 하는 신의 종류 수천만 있는데, 보통 이제 제사의 형태가 신한테 뭔가를 기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뭔가 기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생각인데 재미가 없잖아. 이게 제사식 기본적으로 국민학교 애국교회잖아. 월요일날 다 졸고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거를 연극 형태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전체 제사 프로그램 중에 연극적 요소가 중간에 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제사 자체도 좀 연극적인 요소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 딱 떼어내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연극이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제사의식 뭐 이런 거에 음식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한테 음식이 진짜 의미 있는 거, 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항상 포함이 돼요. 뭐 양을 잡아서 국물을 바치든 아니면 뭐 가위를 추수해서 뭐 상에 올려놓든 간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절차, 하나하나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얹으면서 그게 연극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미들을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의미들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과정, 이게 연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그 원형극작은 교과서에도 실력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제사의식도 지내고 연극 비슷한 것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의 스모라는 스포츠도 제사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수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되게 추앙받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다들 못 먹어서 뭐 삐쩍 말랐으니까. 이게 몸집이 좋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좀 부유한 사람이 나와서 뭔가 뭐 허적허적 했는데 그게 이제 스모가 된 거예요. 연극이 이렇게 나왔는데, 연극은 크게 우리가 이제 픽션과 난픽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션은 실제로 픽션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 뭐 오늘 겪었던 일, 어제 겪었던 일, 1년 전에 겪었던 일, 이런 거. 난픽션은 이제 겪었던 일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픽션도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과장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군 신화에 보면 곰이 뭐가 돼 사람이 되고 뭐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제 그거를 역사학자들 해석한 게 곰을 숭배하던 민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민족이 뭐 서로 경쟁을 해서 뭐 곰을 숭배하던 민족이 이겼다라는 거를 가장해서 그렇게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단군이 뭐 2000년, 3000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진짜 2000년을 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단군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옛날 한 2, 3천 년 전 글은 기본적으로 비유와 은유와 가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적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데 그게 좀 난픽션을 맞지만 그 안에를 보면 있었던 일의 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난픽션이 있고 어쨌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일 이런 걸 난픽션으로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결국은 어쨌든 인간이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일 또는 인간이 겪었던 일의 어떤 극적인 가장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연극이 되는데 연극을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가 뭐 몇 대 비극 몇 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셀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 한데 크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 문학적으로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데 희극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무수히 많은 어떤 의미 스토리 중에 좀 즐거운 일 위주로 선택해서 그거를 이어버리면 희극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좀 슬픈 일, 심각한 일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뽑아내서 이어버리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찰리 채플린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매일 서명에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 거잖아. 우리는 그 사람들 멀리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직접 이민 가서 보면 인종차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뭐 다른 길 가는 사람 잘 나가는 거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왜 그렇게 되냐면 멀리서 보면 희극적인 요소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잘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상 자체는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에요. 중성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요소를 뽑아내서 스토리를 이어버리면 희극이 되는 거고 이런 요소만 뽑아서 스토리를 이어버리면 비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우리 드라마도 보면 시트콤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고 미니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장르가 있죠. 근데 두 개 다 결국 인간이 겪었거나 겪어볼 것 같은 얘기들이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면은 뭐 누가 우주선 타고 어디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관점이 어디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악 얘기하고 연극 영화 얘기랑 좀 비슷해. 원래 중세 때는 음악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귀족이 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성이 있고 마당이 이렇게 넓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정원에 오케스트라를 불러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뭐 수십 명이잖아. 그 사람들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먹이고 재우고 뭐 수고비도 주고 해야 되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몇억 원을 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불러. 그럼 그 귀족 그 오케스트라가 자기들 초대된 귀족만을 위해서 공연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귀족이 그냥 자기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이제 친구들도 불러서 야 니들도 와서 좀 들어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음악을 한번 들으려면은 뭐 몇 억씩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들면은 기술연구원집이 클 거 아니야. 제주도 뭐 땅도 좀 하지 않나? 거기 앞마당에다 BTS를 불러서 공연 한번 듣고 이제 그때 생긴 조가 필요한데 그때 생긴 빚을 이제 평생 갚는 거지. 뭐 이런 계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극소수의 귀족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일부러 듣기도 하는 거야. 내가 음악을 들을 정도의 포지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알다시피 최근에 라디오, TV, MP3 뭐 등등등이 생기면서 이게 돈이 안 들어도 들을 수 있게 됐죠. 음악이 대중화가 됐고 마찬가지로 이 연극이라는 장르도 이제 이게 뭐 오페라로 좀 발전했고 뭐 현대와서 뮤지컬 발전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에 무성 영화가 나오면서 아까 음악이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대중화된 것처럼 똑같은 얘기지. 이 연극이라는 장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영화라는 의미를 쓰는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처음에 영화는 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여기 보면은 이제 무성 영화였어요. 무성 영화. 소리가 안 나. 그럼 밑에 이제 자막 정도가 가끔 나오거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성 영화 틀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이크 들고 뭐 그랬던 것이었다. 그래서 연사들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음향이 붙은 게 이제 20세기 중반이야. 그때도 영화 할 때마다 연주를 했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좀 축약된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약간 땅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린을 위에 있고 그 사람들 머리통만 보일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음향이 붙으면서 이제 우리가 익히 하는 영화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를 집에 홈시어터를 꾸며놓고 봐도 영화관에서 한 8,000원, 10,000원 주고 보는 거하고 뭐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화면의 크기 차이는 아니야. 왜냐면 영화관 스크린 엄청 커도 내가 뒷좌석에 앉아서 4시간 이만큼 보거든. 음향 차이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음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에 왜냐면 음향시설을 좋게 갖추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이 왜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냐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5대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어쩌고저쩌고 5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도 어떤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하루 동안에 14GB를 받아들여요. 5가지 감각 기관이. 우리가 지금 계속 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10GB가 시각이야, 시각. 근데 이 10GB라는 게 우리가 시각 정보를 200분의 1로 압축해서 받았을 때 10GB예요. 만약에 지금 내 눈에 찍히고 있는 이 사진들을 압축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10GB에 200배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2TB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시각 데이터는 우리가 항상 선택하고 축약을 해요. 지금 이렇게 내한테 시각이 오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뭐 창의 개수가 몇 개고 뭐 이런 건 바로바로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거는 관찰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 왜냐면 다 받아들이기가 버거울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뭐 똑같은 미술 그림을 보여줘도 뭐 기술경호처럼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 같은 사람은 뭐 여백이 많네 이거 뭐 4분의 1밖에 안 취하고 이 돈을 받냐고 이거 뭐 우리는 그런 거야. 시각은 좀 해석이 다양해지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청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 중에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병으로 죽든 나이 들고 죽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각 같은 걸 마지막에 가면 기력이 떨어지면 이제 눈꺼풀 자체를 뜨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이렇게 시력이 되게 확 떨어져 막판에. 그리고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무뎌져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야. 그러니까 죽기 임종 직전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임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무의식이야. 뭐 눌러도 반응이 없고 뭐 당연히 눈도 못 뜨고 이래도 들려.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옆에서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못 듣고 있을 것 같아도 근데 실제로 보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내사 상태 못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보호자가 옆에서 계속 해주는 게 들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청각이 되게 원초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이 청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6명이 있는데 어떤 소리가 탁 나잖아? 거의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시각은 달라. 시각은 찰리 채플린 읽어보고 뭐 애쓴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채플린 여기 있는지도 못 볼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음향은 똑같은 소리를 딱 주면 거의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음향은 어떤 의미냐면 관객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음악을 너무 많이 쓰는 음악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음식으로 치면 MSG를 많이 써요. 조미료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막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로 하여금 2시간 내내 요 장면에서 이런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고 저 장면에 저런 느낌을 갖도록 하고 그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영화는 이렇게 아무 소리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쓰는 식의 영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본 어느 가족도 음향이 거의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쓰는. 그게 좋은 영화.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예능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효과음이 계속 나오나. 그걸로 부족해서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왜냐면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를 자막이 아예 명시적으로 가르쳐줘. 아, 이거는 매우 웃기는 상황, 뭐, 크크크,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질이 낮은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음악이 이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화 영화가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사 영화는 어쨌든 인간이 직접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만화 영화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거 겨울왕국만 봐도 이걸 어떻게 실사로 연기를 해? 얘 중간에 목도 잘리잖아. 코도. 코도 뺐다 껴야 되고 안 되잖아. 사람 죽잖아. 그리고 이걸 뭐 왕국을 얼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만화 영화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소재도 많아지고 더 상상력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화 영화가 이런 게 아니고 만화 영화 이런 요소들이 실사 영화에도 실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오페라, 뮤지컬에 비해서 영화가 훨씬 더 다룰 수 있는 소재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이런 거였다고 실사로 구현하지 못하는 걸 보조해주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파 장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폭발을 시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건물을 날려버려야 되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건물을 폭발시키는 걸 좀 보여주고 영상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이 넘어가서 실사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이런 여러 장면들은 이게 실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세계 자체를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가 발전했는데 제가 이제 영화 음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 또 발달이 많이 됐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루이치 사카모토 이 사람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그 노래도 만들고 마지막 항제는 이 사람은 20대 때 급하게 의뢰를 받고 이틀 만에 노래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뭐 살아서 돌아온 약간 그거 레버넌트도 이 사람이 하고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띄워놓고 있어. 자, 이거를 보면 이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함대라고 하는 영화가 그 청나라의 마지막 함대 풀이가 이제 그냥 우리로 치면 뭐 고종, 뭐 순종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서 뭐 하여튼 그런 가정이 그런 가정인데 내가 설명을 할 거보다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화의 음악 중에 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인. I want a divorce. Oh, I can divorce me. 어디냐? 어두운 거는 양념 봐. 너무 어두운데? 보이는 보여? 네. 불을 꺼버리고 다 꺼버리고. I want a divorce. 야,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노래인데. 아니 뭔가 선택할 때 연애 편지 같은 예능 노래 나오는 거 같아요. Your ladyship.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설명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레인이라고 하는 영화음악이 없이 저 장면이 쭉 갔다면 그냥 이혼하고 싶구나, 비우구나, 집 나갔구나 이거잖아. 그냥 그 정도였을 텐데 이 음악이 얹어지니까 약간 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을 좀 더 세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좀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 이제 푸이가 이제 청나라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들은 결혼을 뭐 2명 하고 3명 하기도 했으니까 그 지금 기준이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차 안에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푸이가 이제 그 일본 만주국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이제 일본 만주국이 더 이상 그 일본의 아니, 중국의 그 이제 큰 궁 있잖아. 그런 거죠. 국경에 있는 자금성. 거기서는 이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저택을 좀 주고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뭐 돈도 몇 달 생활비를 제공해 하인들도 계속 붙여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계례 정부에서 우리 옛날에 순종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푸이가 뭐 운전사도 있고 뭐 생활 자체가 막 그렇게 뭐 형편없진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푸이가 자기들한테 협조적이어야 막 황제를 막 홀드했다가 중국 사람 들고 나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가 아마 첫 번째 부인이고 이쪽이 두 번째 부인일 텐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이런 상황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그냥 물론 자기가 뭐 할머니 될 때까지 그냥 편히 여기서 먹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청나라 왕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는 너하고 이혼하고 나가서 내 삶을 내가 직접 좀 개척해보겠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라는 게 약간 좀 시련 이런 걸 상징하는 거긴 하죠. 음악을 보면 그렇게 막 뭔가 부정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우산을 받쳐주는 나 필요 없다고 던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당시 그 순간에 음악이 변하는 어떤 단조가 약간 자수처럼 변하면서 좀 약간 희망이 느껴지는. 근데 실제로 이 여자는 푸이를 떠나서 내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산당 쪽에 들어가서 그런 쪽에 활동을 해요. 경제적으로야 뭐 지금보다 못 살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좀 원하는 대로 개척하는 그 길을 가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음악이 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황제 푸이의 오픈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멋있는 장면 나오잖아. 그때 그 마지막 황제 푸이의 그 메인 테마가 흘러요. 근데 이제 테마라는 거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원래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오케스트라 오페라가 시작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위한 테마를 막 연주해 오케스트라.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연주해. 그래서 우리 밥 잘 사주는 문화가 보면은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 정약용 후예가 나타났을 때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가 부르는 뭐 라스트 댄스 포인가 그거 나오고 여자가 나타나면 아니 그 노래를 외울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오페라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등장인물, 특정 상황이 되면 반복적으로 음악을 계속 틀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왜 썼냐면 오페라가 사실 그냥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해석하기 되게 힘들어. 왜냐면 웅얼웅얼거리잖아.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테마를 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또 주인공이 나타났나 보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게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노래를 보통 테마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황제 푸이의 메인 테마가 오프닝에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오프닝 테마에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정서를 느꼈으면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들어오는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그 순간 부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다시 노래가 나와.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보통 영화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뭐 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혹은 이제 뭐 숨겨진 뭐 영상이 있다 정도 들으면 이제 좀 남아서 보고, 그거는 영화를 정말 잘 보고. 그래서 영화 그렇게 다 보는 편인데. 그래서 이미 영화 잘 보고. 자, 그래서 보면, 자, 설명을 좀 하면, 자, 여기 볼게요. 보시면, 영화 크레딧 듣기 전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젊었을 때 만들었는데, 이게 이 두 개만 가져오면 이 영화를 다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푸이가 어렸을 때 이제 황제도 나와. 막 사람들이 떠받들고 이러다가, 이제 그 아마 영어를 가르쳐주는 미국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선물로 뭘 주냐면 메뚜기를 하나 잡아줬어요. 메뚜기를 이런 통에다가 넣으면 된다고. 이 장난감인 거지. 근데 이 어린 시절에 푸이가 이걸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왕들이 앉는 의자였잖아. 이 뒤에다가 이걸 그냥 놨어. 그걸 까먹고 살다가 이제 푸이가 왕에서 쫓겨나고 많은 고초를 겪고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여기 이 자금성에 와보니까 여기 관광지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금성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푸이가 이거 구경하고 있는 어린이한테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앉았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푸이가 불현듯 자기가 뭐 한 6, 70년 전에 여기다 뒀던 이 통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의자 뒤에 가보니까 이게 진짜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적 설정인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뚜기는 물을 안 주고 해도 되게 뭐 오래 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통을 열어보니까 이 메뚜기 있었어. 살아있었다고요? 뭐 모르겠어. 그거 약간 SF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영화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노래를 한 2분 정도 된다 들어봅시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고 실제로 뭐 당나라 명나라 초반까지는 지금의 미국 이상으로 센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청나라로 가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그래도 센 나라라 생각했는데 아편 전쟁을 해보니까 완전히 종이호랑이였던 거죠. 그 뒤로 뭐 일본한테도 당하고 이제 뭐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입는 거지 중국이.
근데 이제 사실 투이가 일본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가정이 이제 그런 스토리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명성황후 시인처럼. 근데 이 노래를 보면 그거를 그냥 마냥 그렇게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좀 그걸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뭐 나라가 됐든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가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저 음악을 잘 듣고 아 이런 걸 기대하는구나 감독이. 실제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부분으로 숨어 있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 확인할수록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 3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영화는 결국 일상의 편집이에요. 일상의 편집.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거를 단 2시간 분량으로 편집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보거나 앞으로 겪어볼 수 있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편집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지. 편집의 대상이 일상, 즉 삶은 사실은 다 같은 거라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톨스토이 책을 봐도 우리가 감명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은 200년 전 러시아 농민의 삶을 가지고 얘기를 써놓고 근데 지금 우리는 200년의 시차가 있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커녕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쓴 소설을 감명을 받는 게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삶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이에요. 지금 브라질에 사는 사람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는 케이팝을 즐기고 그 사람들은 뭐 삼바춤을 추고 그런 정도의 차이지 삶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희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런데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의 의미 있는 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을 어떻게 연결하냐 이게 그걸 결국 스토리텔링인데 따라서 영화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전형그 연구원이 지난 30여 년 살아온 그 수많은 순간들을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어느 부분만 뽑아내서 만들면 희극이 돼. 또 어느 부분만 뽑아서 완전 장난하는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만 뽑아서 만들면 뭐 멜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야. 뭐 하여튼 잘 찾아오는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500번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영화도 결국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성을 선택하고 어떻게 연결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얘기들이야. 좀 가장하거나 좀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나랑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다 사람의 얘기잖아. 뭐 외계인의 삶은 다른 영화가 아니거든.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이 500여 편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의 삶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다른 관점에서 편집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한국을 떠나서 어디 좀 갔다 오면 그 나라가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더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익숙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당연해 보이는데 잠깐 벗어났다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이런 의미였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행은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스페인이 궁금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잠깐 일상을 벗어남으로써 나의 삶을 더 새롭게 보기 위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 가야지만 여행이 아니라 내가 뭐 책에 좀 빠졌다가 돌아와도 여행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2시간 동안 봄으로써 그게 여행인 거죠. 그쵸? 근데 그 영화도 결국 인간의 삶을 편집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에 여행을 하면 관광지에 가겠지만 우리 눈에 보는 관광지, 관광 프로그램도 거기에 있는 일상의 어떤 편집이잖아요. 일상의 쇼케이스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거 뒤에는 그 스페인 농민들의 뭐 농사를 짓고 뭐 출근하고 그게 다 엄연히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고 옴으로써 내 삶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봄으로써 이렇게 말하면 그 영화도 결국은 그런 거고 이제 내 삶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저는 항상 뒷좌석에 앉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영화를 봐도 관객마다 자신의 삶과 영화를 연결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이쪽 앉아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 누군 졸기도 하고 누구는 뭐 뭔가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뭐 그게 확 티가 나진 않지만 느껴지잖아. 그게.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아 같은 영화를 여기 있는 100명, 200명이 보고 있는데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혼자 집에서 TV를 보는 거하고 다른 가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음향. 스크린이 큰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음향하고 다른 관객들이 그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영화를 큰 어떤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8,000원, 10,000원을 주는 가치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관객들이 동일한 스크린을 바라보듯이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호견 선임한테 주어진 삶이 결국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약간 부자고 누구는 약간 부자 아니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의미의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완전히 다르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보면 뭐 이유 없이 인생이 삐딱한 사람 있잖아. 진짜 삶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요소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토리를 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면 인생이 해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해피한 순간이 나한테 더 많이 해피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러니까 하느님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하게 삶을 보편적으로 줬다는 거지. 부자라고 300명 사는 게 아니고 보통 때 되면 죽고 그렇지. 뭐 다 공평하잖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삶을 다채롭게 해석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스탠포드 동문 강의 졸업식 축사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 말의 핵심은 뭐예요? 뭐냐면 이거야. 네가 미래를 향해서 점을 이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가 막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거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살아온 과거의 어떤 점들을 찾아서 그거를 이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잖아. 어쨌든. 그럼 5년 전, 10년 전, 어저께 뭐 오늘도 이제 좀 지나면 과거가 될 테고 그럼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내가 그 점들을 찾아서 그 점들을 이으면 그게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그 기억들이 있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한테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아서 스토리를 부여해서 연결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점들을 연결해 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과거의 점들을 연결한 선들이 이어지는 방향대로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 본인의 선택이고 그런 게 계속되는 게 삶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나도 저런 삶 속에 있고 나도 저런 식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의 의미를 캐치해서 연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화를 내가 500편 정도 보고 느낀 거는 내 삶도 충분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소재가 될 만한 컨텐츠였는데 지난 40년의 삶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연습? 그런 걸 해왔고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뭐 재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